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창업의 시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벤처,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 없이 창업을 했고 또 망해도 봤고 흥해도 봤습니다. 제가 했던 사업 아이템들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왜 그때 잘 안 풀렸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 제가 했던 아이템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그 사업 지금 하면 잘 될 텐데 하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했던 아이템들 하나하나를 예로 들면서 사업의 시의성, 적절한 타이밍에 창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창업을 했던 아이템부터 말씀드리죠. 1997년도에 법인을 만들어서 98년도에 처음 런칭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바로 하드코어 힙합. 이 사업에서는 힙합 의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브랜드, 그것도 힙합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힙합 패션을 추구하는 힙합 브랜드가 아니고 힙합 티셔츠 안에 전자칩을 내장해서 언제 어디서나 힙합 비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소리나는 힙합 티셔츠였어요. 그리고 이제 빨래를 할 때는 그 전자칩을 빼고 또 다시 옷에다가 전자칩을 넣어서 입을 수 있는 소리나는 힙합 티셔츠였는데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참 인기가 있다가 해체를 막 한 타이밍이었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서태지가 내놓았던 음반이 컴백홈 음반이었습니다. 그 힙합 장르를 갱스터 랩, 하드코어 힙합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드코어 힙합이라는 브랜드를 상표 등록하고 가장 힙합다운 힙합을 즐기는 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타일도 힙합스럽고 그리고 어디서나 랩을 즐길 수 있도록 비트박스를 제공해 주는 티셔츠를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소리나는 힙합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너무 일렀던 거죠. 일단 힙합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막 인기를 얻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볼륨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사업을 한다면 쇼미더머니 시즌 8, 9까지 오는 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힙합을 좋아하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그 소리나는 힙합 티셔츠 사업을 했다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1998년도는 너무나 때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게다가 인터넷으로만 파는 힙합 브랜드, 인터넷 전용, 온라인 전용 패션 브랜드라는 점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1997년, 98년도가 어떤 때였냐면 그 전까지는 인터넷이란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PC통신만 존재했었고요. 그때는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면 전화선을 꽂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 넘어서면서 초고속 통신망이라고 하는 ADSL 전용 인터넷 통신망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의 보급이 조금씩 대중화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98년도에는 ADSL 초고속 통신망이라고 했던 그 통신망 사용료도 그 당시에는 부담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젊은 층들은 인터넷을 즐길 것이다. 그리고 힙합 패션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소리나는 힙합 티셔츠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결과는 2년 만에 사업을 정리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 브랜드 네임도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구축해 놓은 그 하드코어 힙합 사이트에 가입 회원들이 몇만 명이었고 하루 방문자 수가 5천 명을 넘었기 때문에 사이트 자체가 가치 있는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엑시트할 수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그 값진 성과를 일궈내지는 못했던 거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존재하는가? 시장의 사이즈는 얼마나 적당한가? 충분히 무르익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타겟으로 삼았던 소비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힙합 매니아층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타이밍이었고요. 두 번째, 시장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옷을 살 수 있는 시장이
그때는 아직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도 얼마든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힙합은 쇼미더머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힙합 레이블들이 탄생을 했고 힙합 씬에서만 성장해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스타 뮤지션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다면 그리 소리나는 힙합 티셔츠는 성공할 수 있었겠죠. 심지어 그때 98년도에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내가 즐기고자 하는 힙합 비트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내 옷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제공했어요. 일종의 웨어러블이죠. 만약에 지금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훨씬 더 성공적이고 많은 유저들이 열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도전했던 사업은 바로 아침 식사용 신선 샐러드 배달 사업이었습니다. 모닝 샐러드라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도매 시장에서 그날 생산된 야채들을 저희가 원가로 사와가지고 저희 공장에서 깨끗이 세척을 하고 20여 가지의 샐러드 야채들을 넣어서 소스와 그리고 모닝빵까지 같이 넣어서 포장을 해서 다음날 새벽에 각 가정으로 아침 식사용으로 신선 샐러드를 배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번뜩 떠오르는 요즘 유명한 사이트가 떠오를 거예요.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는 등장한 지 4,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선 식품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하는 것으로 크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유니콘 합류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용 신선 샐러드 배달 사업, 새벽 배달하는 비즈니스를 2002년도 6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려가지고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월드컵을 보면서 한참 사업을 준비했고요.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월드컵 때문에 진작되어 있는 국민들의 사기, 소비심리 덕분에 초기 런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하루 이용자 100명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월 매출이 거의 1억 원대에 육박하게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든지 경인지역 그리고 호남권까지 지사를 확충해서 전국 46개 광역권에 아침 식사용 샐러드가 배달되는 사업망을 구축하였는데요. 2년 만에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야채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1년 동안 아무리 돈을 벌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한참 더운 여름에 혹서기를 지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수익성이 확 떨어졌고요. 그리고 태풍 한번 불고 나면은 수익성이 확 떨어지고 또 겨울철에 혹한기를 맞게 되면 1년 동안 수익을 확보했던 것들을 다 갉아먹을 정도로 야채 원가의 수급망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기도 인근에 있는 농장들과 계약 거래를 해서 연간 평균가로 공급을 받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아쉽게도 2년 만에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신선 야채 샐러드 배달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지금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전날 밤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문을 하면 다음날 새벽에 바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반면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2002년도에는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쇼핑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당장 다음날 주문이 오는 것을 원하는 소비자는 없었습니다. 저희 모닝 샐러드 또한 전날 주문해서 바로 다음날 새벽에 받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는 아니었고요. 미리 주문을 하면 뭐 다음 주부터 매주 화, 목에 새벽에 아침 식사용 샐러드를 배달한다. 이런 식으로 배달을 했었죠.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망을 얼마나 확보하는가, 이것이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전국 46개 광역시도의 배송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에 대한 투자 생태계도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담보대출, 신용대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제가 하는 일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자, 세 번째는 유모차 자전거입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저희 아이가 3살, 4살 되던 무렵에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놀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전거가 바로 역삼륜 자전거. 앞쪽에 바퀴 2개가 있고 뒤쪽에 바퀴 하나. 그래서 앞쪽에 있는 2개 바퀴 사이에 아이를 앉혀서 공원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 수 있는 자전거였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공원에 나가면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따라와가지고 자기도 저거 갖고 싶다는, 아빠 저거 사줘,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 6개월 정도 준비해가지고 역삼륜 자전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모차 자전거, 트로이카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업화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개발하는데 1년 걸렸고요. 제품 출시하자마자 판매가 저조해서 1년 만에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자전거 자체가 너무 비쌌어요. 역삼륜으로 만들고 앞쪽에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유모차 시트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기능들을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자전거 자체의 구조만 복잡해지고 생산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출시하던 판매가가 1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전거에 대한 생산 인프라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녔지만 국내 생산은 거의 불가능했고요. 결국 중국에서 위탁 생산을 했고, 매달 중국을 오가면서 생산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는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대에 비해서는 수준이 떨어지는 제품을 150만 원이나 되는 가격으로 내놓았으니 이 제품이 성공할 리가 없죠. 쓴 눈물을 삼키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업은 반반컵이에요. 제 콘텐츠에서 여러 번 예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쪽은 아메리카노, 반쪽은 커피, 혹은 반쪽은 딸기 주스, 반쪽은 오렌지 주스, 이런 식으로 반반 커피, 반반 주스를 담을 수 있는 반쪽짜리 컵 2개를 맞대어서 연결하는 테이크아웃 컵이었습니다. 초기에 엄청난 관심을 받아서 커피숍에도 날개도 친 듯이 팔렸고요. 그리고 전국에 800개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주시 전 매장에서 저희 반반컵을 사용해서 반반 주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인기 있었던 블락비가 저희 반반 주스 광고를 찍기도 했고요. 주시뿐만 아니라 탐앤탐스라든지 공차 같은 곳에서도 저희 반반컵을 채용해서 반반 주스라든지 반반 버블티라든지 반반 커피 같은 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반반컵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저희 반반컵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 공장에서는 그 수요를 충족할 만큼 생산량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신청에 비해서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 일들이 한 달, 2달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사품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유사품이 그냥 짝퉁이 아니고요. 저희가 출시한 반반컵의 특허를 분석해서 그 특허, 그 디자인 등록을 회피하는 다른 구조의 거의 동일한 쌍쌍컵이 등장하면서 저희 반반컵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쪽과 반쪽이 담기는 반반커피, 반반주스 이런 것은 계속해서 잘 팔릴 수 있는 스테디셀러 상품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잠깐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순간적인 히트 상품인데 저희 반반컵과 쌍쌍컵 그리고 뒤이어서 나타난 트윈컵이라든지 커플컵 이런 수많은 후발주자들과의 경쟁을 하다 보니 치킨 게임이 되면서 모두가 사업을 접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업을 저희 제조 공장에게 매각하고 엑시트할 수 있었는데 아직도 그 반반컵 시장은 여전히 혼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쪽과 반쪽의 음료를 하나의 컵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충분히 어필을 했지만 잠깐 지나가는 아이디어 이런 제품을 가지고는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사업은 그 사업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 제 사업들을 예로 들어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생각하고 계신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과연 내가 지금 창업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이 지금 이 시점에 적합한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여했던 비즈니스 중에서 하나인데요. 비대면으로 어린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도와주는 온라인 화상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라인 화상 교육이 아니고 방문 미술 교육을 하는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방문 미술 교육을 대체하는 화상 교육 서비스를 기획해서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올해 1, 2월 달에 신청을 했을 때는 선정이 안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았거든요. 비대면이 왜 필요한지, 화상교육이 굳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신청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탈락을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 2차 하반기 사업 때 좀 더 다듬어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거의 똑같은 아이템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7월, 8월 달에는 코로나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아이들과 마주 앉아서 미술을 가르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1월 달에는 똑같은 아이템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는데 8월 달에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은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가? 그리고 그 시장이 지금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이 무르익었는가?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기여야지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그리고 시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적절한 타이밍인지 적절한 아이템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업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이었습니다.